그 아침은 남편 박지훈이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에서 피어오르며 시작되었다. 언제나처럼 남편의 입맛에 맞춰 약간 달짝지근하게 끓인 김치찌개의 향과 부드럽게 어우러졌다. 건축가 서연우는 넓고 환한 자신의 주방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주방은 습관에서 우러나오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다. 모든 구석이 그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조리대의 흰 대리석부터 뒷마당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놓인 허브 화분까지. 그녀의 삶은 마치 이 주방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고 기능적이며 아름다웠다. 엄마, 민준이 계란은 반숙으로 해주세요.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15살. 난 아들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교복은 단정했고 머리카락은 아직 조금 젖어 있었다. 연우는 프라이팬에서 몸을 돌리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아들. 늘 그랬듯 그녀는 바구니에서 달걀 하나를 꺼내 한 번의 가벼운 두드림으로 뜨거운 팬 위에 깨뜨렸다. 기름과 달걀이 만나는 지글거리는 소리는 그녀의 아침 배경음악이었다. 곧이어 13살 막내딸 서아가 합류했다. 그녀는 오빠 옆에 앉아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긴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앞머리는 명랑한 얼굴을 예쁘게 감싸고 있었다. 좋은 아침, 엄마. 그녀는 연우가 미리 준비해둔 우유 한 잔을 집으며 인사했다. 좋은 아침, 우리 예쁜 딸. 연우가 화답했다. 그녀는 민준 앞에 계란 프라이를 얹은 김치볶음밥 한 접시를 놓아주고 서아의 접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박지훈이 내려왔다. 이미 출근용 셔츠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연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결혼 17년 동안 한 번도 거른 적 없는 아침 의식이었다. 냄새가 위층까지 나네, 여보. 언제나 연우를 안정시키는 그의 중저음 목소리가 말했다. 최고의 남편을 위한 스페셜 메뉴죠. 연우가 지훈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주말 계획에 대한 가벼운 대화가 오갔다. 지훈은 사무실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연우는 가끔 맞장구를 치며 주에 깊게 들었다. 이것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완벽한 세상. 마치 그녀가 건축가로서 설계하는 건물들처럼 두 친구와 함께 설립한 건축사무소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지만 가족은 그녀의 기반이자 우주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느꼈다. 뛰어난 경력과 영원한 행복의 원천인 가족. 지훈과 아이들이 떠난 후 연우는 잠시 정원에서 남은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녀는 2층짜리 집을 바라보았다. 대학 졸업 후 그녀의 첫 번째 걸작이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그녀가 고심했고 모든 공간을 사랑으로 디자인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 삶의 여정을 말없이 지켜본 증인이었다. 민준과 서아를 키운 곳, 지훈과 웃음과 사랑을 나눈 곳.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같이 흘러갔다. 클라이언트와의 회의, 건물 평면도 수정, 그리고 팀과의 열띤 토론. 그녀는 꼼꼼함과 강한 비전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리더였다. 오후 4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회의가 일찍 끝났어. 오늘 저녁 외식할까? 애들도 데리고. 연우는 미소 지었다. 지훈은 항상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오늘 일찍 퇴근해 볼게. 그녀가 답장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쉬고 있거나 숙제를 하고 있을 아이들을 놀라게 해주는 거다. 바쁜 일상 때문에 좀처럼 누릴 수 없었던 오후의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책상을 정리하고 비서에게 인사를 건넨 뒤 차를 몰아 점점 혼잡해지는 서울의 거리를 달렸다. 45분 후 그녀는 견고한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분위기는 매우 고요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용히 차를 차고에 주차했다. 갑자기 나타났을 때 민준과 서아가 보일 놀란 표정을 보고 싶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의 벽시계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아마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거나 서재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2층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민준의 방을 지나쳤다. 비어 있었다. 서아의 방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자주 드나들던 지훈의 서재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연우는 미소 지었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살짝 열린 서재문으로 다가갈수록 목소리가 선명해졌다.
지훈의 목소리였다. 남편도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이 깜짝 이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이 될 터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늦췄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해했지?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실려 있었다. 이건 우리 셋만의 비밀이야. 연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비밀? 그때 민준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빠, 왜 엄마는 알면 안 돼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민준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말투는 연우가 평소에 듣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 그 뒤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있었다. 엄마가 화낼까요? 이번에는 서아의 작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우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이유 없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틈으로 귀를 더 가까이 댔다. 그리고 그 문장을 들었다. 지훈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사업상의 사실을 설명하듯 무미건조한 톤으로 내뱉은 문장. 잘 들어. 너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그 여자가 너희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우리 모두를 계속 먹여 살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처럼 행동해. 의심받지 않도록. 시간이 멈췄다. 연우 주위의 공기가 폐에서 모두 빨려나가는 것 같았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세상을 모든 다른 소리를 잠재웠다.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는 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빙빙 돌며 그녀의 뇌와 심장의 모든 섬유를 베어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댔다. 손으로 입을 막아 가슴에서 터져 나올 것 같은 비명을 참았다. 17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세상, 그녀의 완벽한 세상, 견고한 집, 행복한 가족,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졌다고 믿었던 기반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다. 그녀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금원이었다. 그녀는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연기해야 할 역할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기 민준과 서아를 안았던 바로 그 손. 열이 날 때 이마를 짚어주던 바로 그 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잡아주던 손.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던 손.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포옹도 거짓이었을까? 그들이 부르던 엄마라는 호칭도 그저 연극의 일부였을까? 고통은 너무나 날카롭고 현실적이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았다. 천천히, 떨리는 뒷걸음질로 그녀는 그 문에서 멀어졌다. 들키면 안 됐다. 소리를 내서도 안 됐다. 그녀의 작은 천국은 방금 불타버렸고 그녀는 그 불을 지핀 성냥 소리를 직접 들었다. 충격은 두껍고 차가운 담요처럼 연우를 감싸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재문에서 뒷걸음질 쳤다. 발소리도 없이 숨은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녀 안의 모든 본능이 소리쳤다. 도망치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해명을 요구하라고, 목이 쉴 때까지 비명을 지르라고.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대신 끔찍한 평온함이 그녀를 지배했다. 심하게 다친 동물이 포식자가 알아채기 전에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런 평온함.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아래층으로 돌아갔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느껴졌던 거실은 이제 낯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벽난로 위에 대형 가족 사진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미소.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이제 너무나 어리석고 순진해 보였다. 그녀는 소파에서 가방을 집어들었다. 방금 무너져 내린 세상에 남은 유일한 실제 물건인 것처럼 꽉 쥐었다. 목적지는 단 하나. 그녀와 지훈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안방이었다. 이제는 독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 그녀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다. 지훈의 희미한 향수 냄새가 공중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곧장 커다란 옷장으로 걸어갔다. 여전히 약간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열자 가지런히 정돈된 그녀의 옷들이 드러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겼다. 평소 복잡한 디자인 아이디어로 가득 찼던 그녀의 뇌는 이제 생존하고 떠난다는 단순한 목표 하나로 작동했다. 그녀는 옷장 위에서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을 꺼냈다. 침대 위에 내려놓을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이 불덩이 같았다. 결혼 15주년 기념일에 지훈이 선물한 실크 드레스. 그녀는 접지도 않고 가방에 던져 넣었다. 민준을 초등학교에 처음 데려다 줄 때 입었던 블라우스. 서아와 캠핑을 갔을 때 입었던 재킷.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거짓의 증거였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다. 안에는 아이들의 이니셜이 새겨진 펜던트 목걸이가 있었다. 서아가 태어났을 때 지훈이 준 선물이었다. 그녀는 잠시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상자를 닫고 가방에 넣었다. 기념품으로서가 아니라 증거물로서 그녀에게서 도둑 맞은 삶의 증거. 그녀의 눈길이 침대 옆 탁자 위의 디지털 액자에 멈췄다. 사진들은 몇 초마다 바뀌었다. 제주도에서의 가족 휴가 사진. 석양을 배경으로 네 식구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의 중학교 졸업식 사진. 연우와 지훈이 자랑스럽게 그의 양옆에 서 있었다. 서아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승한 사진. 트로피를 끌어안고 카메라를 향해 연우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날카로운 고통이 다시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액자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녀는 단지 전원 코드를 뽑아 화면을 검고 텅 비게 만들었다. 지금의 그녀의 삶처럼. 그녀는 방구석에 있는 자신의 서랍장으로 향했다. 노트북을 챙겼다. 모든 작업 포트폴리오가 담긴 외장 하드 몇 개와 가장 중요한 것. 개인 서류가 담긴 두꺼운 파일, 폴더 여권, 출생증명서, 졸업장, 그리고 그녀 명의의 자산 소유권 증서들. 그녀의 뇌는 빠르게 움직였다. 미래를 확보해야 했다. 지훈이 더 이상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가방을 다 싸고 나서 그녀는 침대에서 가방을 끌어내렸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사랑, 희망 그리고 이제는 가장 큰 배신을 목격한 방. 눈물은 없었다. 눈은 건조하고 뜨거웠다. 고통이 너무 깊어 눈물이 될 수 없었다. 지금 있는 것은 공허함과 불타오르는 결심뿐이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가방을 끌고 방을 나와 계단을 하나씩 내려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다. 위층 서재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밀 이야기는 끝났나 보다. 그들은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해 현관문을 열고 숨막히는 오후 공기 속으로 나섰다.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앉았다. 핸들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그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꿈의 집. 이제 그 집은 거짓된 추억의 유령들로 가득 찬 텅 빈 건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계속 운전했다. 그 고급 주택 단지에서 멀리, 그녀의 옛삶에서 멀리, 지나치는 거리는 흐릿했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운전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과거의 모든 사소한 디테일이 이제 의문으로 다가왔다. 서아를 낳은 후 몇 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을 때 지훈은 합병증 때문이라고 했다. 그게 진실이었을까? 지훈이 항상 자신이 선택한 산부인과 의사를 고집했을 때 그 의사가 이 음모의 일부였기 때문일까? 거짓말은 너무나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다. 이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 거의 20년 동안 계획된 사기였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들의 연루였다.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고 그들은 아버지를 보호하기로 선택했다. 재정적 보장을 위해 그 거짓말을 보호하기로. 그 여자가 우리를 계속 먹여 살릴 거야. 그 문장이 계속 귓가에 맴돌며 여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찔렀다. 목적 없이 거의 1시간을 운전한 후 한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 수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묻지 않고 피난처를 제공해 줄 사람. 그녀는 차를 서울 중심부에 있는 수진의 아파트로 향했다. 수진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밝은 표정은 연우의 상태를 보고 즉시 걱정으로 바뀌었다. 연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옆에는 여행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연우야, 무슨 일이야? 수진이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물었다. 따뜻한 친구의 품에서 연우의 방어벽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수진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연우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만들어 주었다. 잠시 후 연우의 몸에 떨림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친구를 오싹하게 만드는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슬픈 눈빛이 아니었다. 세상의 종말을 보고 살아남은 자의 눈빛이었다. 나 집에서 나왔어. 연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영원히. 수진은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준비되면 말해줘. 나 여기 있을게. 그날 밤
연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혀끝에서 썼다. 수지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 불신, 그리고 친구를 대신한 분노가 뒤섞여 나타났다. 이야기가 끝난 후 침묵이 방을 감쌌다.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개자식. 그 이상이야. 연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연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에 결심의 불꽃이 더 밝게 타올랐다. 싸울 거야. 그가 나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내 명예, 내 진실, 그리고 내 인생.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예전에 사무소 프로젝트의 토지 분쟁을 도와주었던 강인한 여성 변호사. 그녀의 이름은 최지연이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연우는 차갑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최지연 변호사님. 서연우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고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서연우는 숨이 막히는 듯 잠에서 깼다. 순간 머리 위에 평범한 흰색 천장이 낯설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희미한 악몽의 잔재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러다 차가운 파도처럼 기억이 덮쳐왔다. 박지훈의 목소리, 아이들의 얼굴, 거짓말. 그녀는 자신의 호화로운 침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친구 김수진의 아파트 게스트룸이었다. 낯선 침대 위,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삶 속에 있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바닥을 느꼈다. 어젯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그저 눈을 뜬 채로 누워 어둠이 계속 맴도는 생각들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난 17년간의 모든 기억, 모든 말, 모든 미소를 하나하나 해부하며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거짓의 균열과 징후를 찾았다. 결과는 없었다. 박지훈은 완벽한 사기꾼이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너무나 능숙해서 연우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속았다는 고통은 그렇게 눈이 멀었던 자신에 대한 분노와 뒤섞였다. 방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연우야, 일어났어? 커피 타왔어? 문의 반대편에서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수진아. 연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한 잔을 놓았다. 그녀는 연우의 부은 눈이나 창백한 얼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구석 의자에 앉아 친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중 하나가 될 하루를 시작할 공간을 주었다. 최 변호사님과는 10시에 만나기로 했어. 연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했다. 카페인이 흐릿한 정신을 조금 맑게 해주었다. 준비해야겠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줄게. 혼자 겪을 필요 없어. 고마워, 수진아. 네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 연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최지연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서울의 심장부에 있는 현대적인 사무용 건물의 2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깔끔한 선, 중성적인 색상, 유리와 강철 소재로 디자인되어 있었다. 그곳은 능력, 힘, 그리고 평온의 아우라를 풍겼다. 연우가 내면에서 느끼는 혼돈과는 180도 다른 곳이었다. 그들은 친절한 접수원의 안내를 받아 편안한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곧 우아한 정장 차림의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40대 후반의 여성이 문가에 나타났다. 서연우 씨, 제가 최지연입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최 변호사는 위압적이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총명해서 마치 거짓의 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확고한 악수로 연우의 손을 잡았다. 서울의 전망이 내다보이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연우와 수진을 편안한 가죽 소파에 앉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아 노트와 펜을 들었다. 김수진 씨,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는 수진의 존재를 정중하게 인정하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모든 주의를 연우에게로 돌렸다. 좋습니다. 서연우 씨, 어젯밤 전화에서는 이혼과 사기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디테일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하여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2번째로 연우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번에는 감정을 억누르고 사실에 집중하며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 자신의 경력, 어떻게 가족의 주된 재정적 버팀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완벽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서재에서 엿들은 대화의 핵심 부분에 이르렀다. 그녀는 지훈의 말을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인용했다. 모든 음절이 그녀의 뇌에 각인되어 있었다. 연우가 말하는 동안 최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는 끼어들지 않고 가끔씩 메모만 했다. 그녀의 눈은 연우의 얼굴에서 한 번도 떼지 않으며 공감을 보이면서도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연우가 말을 마쳤을 때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며 정적이 방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서연우 씨. 최 변호사가 마침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매우 계획적이고 오래 지속된 사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당신의 결혼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고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우는 조금 더 강해진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가가 자신의 고통을 심각한 법적 사건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노트의 새 페이지를 열며 계속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당신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족 재산의 대부분은 당신의 건축사무소와 개인 투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혼전 계약서가 있습니까?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함께 모든 것을 읽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첫 번째 단계로 오늘 아침 바로 저희 팀이 법원의 모든 공동계좌를 동결하기 위한 긴급 신청을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계좌에 연결된 남편 명의의 모든 추가 신용카드도 차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빨리 그의 재정적 접근을 끊어야 합니다. 당신이 들은 문장, 그 여자가 우리를 계속 먹여 살릴 거야에서 그의 주된 동기가 돈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힘의 원천을 제거할 것입니다. 연우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은 실질적인 조치였다. 이것은 반격이었다. 둘째, 최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송 근거는 단순한 성격 불일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인관계에서의 사기를 법적 근거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혐의이며 자산 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우리에게 더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아이들의 신분에 관한 근본적인 거짓말에 기초했으며 그 목적은 당신에게서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연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저와 제 팀의 임무입니다. 최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단계로 이끕니다. 증거 수집. 이 부분에서 당신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겹겹이 벗겨내야 합니다. 두 아이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이상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 이름, 병원이나 클리닉 이름, 중요한 날짜들,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든, 또한 지난 5년간의 모든 재무 기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투자 기록, 이체 증명서,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빈노트와 펜을 연우에게 건넸다. 지금 쓰기 시작하세요. 기억이 생생할 때.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연우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동안 최 변호사는 이미 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팀원 중 한 명에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말하며 자산 동결과 소송 제기를 즉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지는 걱정스럽게 친구를 바라보다가 경외심을 가지고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새였다. 1시간 후 연우는 노트 몇 페이지를 채웠다. 그녀는 그것을 최 변호사에게 건넸다. 최 변호사는 그것을 훑어보았다. 몇몇 세부사항을 읽으며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두 아이 모두 같은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클리닉은 도시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군요. 이것이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연우 앞에 테이블에 몇 장의 서류를 놓았다. 이것은 위임장입니다.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당신은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서 저와 저희 사무소가 당신을 전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십시오. 연우는 그 서류를 읽었다. 모든 단어가 무겁고 최종적으로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녀는 최 변호사가 건넨 펜을 들고 아래쪽에 서명했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잉크 자국. 좋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되찾으며 말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 쉬세요. 저희가 일하게 놔두세요. 진전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 박지우는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와 함께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고 곧 큰 프로젝트를 따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그는 자신있게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냈다. 웨이터가 잠시 후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시 해보세요. 기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웨이터가 다시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약간 짜증이 난 지우는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거절. 그의 짜증은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나쁜 예감으로 변했다. 그는 연우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려 했지만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는 깨달았다. 어젯밤부터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뭔가 아주 잘못되고 있었다. 서연우의 방어 요새는 첫 번째 포탄을 발사했고 그 진동은 이제 막 그에게 도달했다. 그 후의 밤들은 연우에게 길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수진의 편안한 게스트룸에서 잠을 잤지만 마음은 결코 진정으로 쉬지 못했다. 한밤중에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곤 했다. 지훈의 거짓된 미소나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환영에 시달렸다. 낮에는 자신을 바쁘게 하려고 노력했다. 수지는 아파트 한 구석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연우는 그곳에서 노트북을 펴고 건축 디자인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확실한 논리와 구조를 가진 일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주된 임무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개인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와 저장해둔 디지털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몇 시간을 보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보험증권, 오래된 사진 앨범, 그리고 젊었을 때 썼던 일기장. 종이 한 장 한 장이 그녀가 안다고 생각했던 삶의 퍼즐 조각이었다. 최 변호사가 준 질문 목록에 따라 그녀는 파고들기 시작했다. 결혼 초기의 사진 앨범을 열었다. 그녀와 지우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첫 임신 때의 사진에 이르렀다. 배는 분명히 불러 있었다. 지훈이 매우 보호적이었던 것을 기억했다. 많은 것을 금지시켰다. 완전히 쉬어야 해, 여보. 자궁이 약하대. 지훈이 그때 그렇게 말했다. 지훈이 그녀를 위해 선택한 의사 한상철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박사의 클리닉은 서울에서 거의 3시간 거리에 있었다. 지우는 그곳에 최고의 시설이 있다고 이유를 댔다. 그때 남편을 너무나 믿었던 연우는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민준이 태어나기 직전의 순간들을 기억했다. 지우는 예정일 2주 전에 그녀를 그 클리닉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편안한 개인실을 배정받았다. 지우는 집중적으로 관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각종 비타민과 자궁 강화 주사를 맞았던 것을 기억했다. 출산 과정 자체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다. 엄청난 고통만 기억날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훈이 곁에 있었다. 파란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를 보여주며 미소 짓고 있었다. 축하해 여보, 우리 아들 낳았어. 지훈이 속삭였다. 그때 행복의 눈물이 뺨을 적셨다. 지금 그녀는 궁금했다. 그때 누구의 눈물이 흘러야 했던 걸까? 그녀는 2년 후의 시간으로 넘어갔다. 둘째 아이를 원했을 때 이번 이야기는 더 비극적이었다. 임신 5개월째를 기억했다. 심한 출혈이 있었을 때 지우는 즉시 그녀를 같은 클리닉으로 데려갔다. 한 박사는 슬픈 표정으로 태아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우는 무너졌다. 그녀는 그 클리닉 방에서 며칠 동안 울었던 것을 기억했다. 배와 마음속에 엄청난 공허함을 느끼면서 지우는 항상 곁에서 그녀를 안아주고 위로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그가 말했다. 집에 돌아온 지 한 달 후 아직 슬픔과 씨름하고 있을 때 지우는 깜짝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예쁜 여자 아기를 데려왔다. 지우는 그 아기가 남편과 함께 사고로 사망한 먼 친척의 딸이라고 흥분해서 설명했다. 아기는 고아가 되었고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이건 운명이야, 연우야. 지훈이 그때 말했다. 신이 하나를 데려가셨지만 다른 하나로 대체해 주셨어. 우리가 입양할 수 있어. 이 아이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거야.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연우는 즉시 그 아기에게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아기를 하늘이 내린 선물, 위로로 보았다.
그들은 아기에게 빛이라는 뜻의 서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녀는 영화처럼 들리는 지훈의 이야기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작은 생명체에게 모든 모성애를 쏟아붓느라 너무 바빴다. 이제 최 변호사를 위해 노트에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 이야기는 매우 어색하고 허점투성이로 들렸다. 그녀는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로 넘어갔다. 숫자에 더 꼼꼼한 수진의 도움으로 그들은 수년간의 거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학비, 신용카드 청구서, 투자. 하지만 그때 수진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만다라 메디컬 솔루션이라는 회사 계좌로 매달 약 200만 원의 정기 이체가 있었다. 그 이체는 민준이 태어나기 약 8개월 전에 시작되어 바로 그 후에 중단되었다. 그리고 2년 후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연우가 둘째를 임신하기 훨씬 전에 시작되어 그녀가 유산한 지 한 달 후에 중단되었다. 이게 무슨 회사야? 연우야, 들어본 적 있어?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설명란에는 그냥 의료 컨설팅 서비스라고만 되어 있어. 한 달에 200만 원이나 하고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컨설팅이 대체 뭘까? 수진이 의심스럽게 중얼거렸다. 이 정보는 연우의 상세한 기억 노트와 함께 즉시 최 변호사에게 보내졌다. 법률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틀 후 최 변호사는 연우에게 사무실로 와달라고 전화했다.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연우가 사무실에 앉자마자 최 변호사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첫째, 한상철 박사에 관해서입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의 의료면허는 일반회이며 그의 클리닉은 5년 전 의료 과실 및 문서 위조 사건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의해 강제 폐쇄되었습니다. 연우의 속이 뒤틀렸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서류를 놓으며 계속했다. 만다라 메디컬 솔루션이라는 회사. 그것은 유령 회사였습니다. 우리는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서울의 유명한 불임 클리닉으로 전달되었고 일부는 서로 다른 두 여성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연우 앞으로 종이 한 장을 밀었다. 거기에는 2개의 신분증 사진이 있었다. 첫 번째 여성은 이민영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그 회사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태어난 시점에 끝나는 9개월의 기간 동안에요. 저희가 조사원을 보내 그녀를 만났습니다. 추궁 끝에 그녀는 자신이 민준의 대리모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미 예상했지만 그 확인을 듣는 것은 명치에 강한 펀치를 맞은 것 같았다. 연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대리모. 그러니까 민준은 입양된 것도 지훈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도 아니었다. 그 아이는 지훈의 씨앗으로 계획되었지만 다른 여성의 자궁을 빌려 태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 임신이라는 연극으로 그녀에게서 숨겨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우가 대답을 듣기 두려워하며 속삭였다. 박은혜라는 이름입니다. 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패턴은 같습니다. 그녀는 서아의 대리모였습니다. 유산 같은 건 없었어요, 연우 씨. 먼 친척 사고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속이기 위해 만든 정교한 조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우가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내렸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 재정적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몸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침해였다. 유산에 대한 그녀의 슬픔은 진짜였고 그녀의 트라우마는 진짜였다. 그리고 지훈, 그녀 자신의 남편이 그 모든 고통의 감독이었다. 그는 여성의 삶에서 가장 신성한 순간인 임신과 출산을 자신의 가장 큰 사기극의 무대로 삼았다. 최 변호사는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두며 티슈 한 상자를 건넸다. 힘든 거 알아요. 연우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증거. 이름도 있고 자금 흐름도 있고 증언도 있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그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연우는 눈물을 닦았다. 고통 뒤에 차가운 분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세요. 그녀가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하세요. 저는 그가 모든 거짓말에 대해, 제 모든 눈물에 대해 대가를 치르길 원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 여성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민영과 박은혜, 그녀가 키운 아이들의 생모. 그녀는 그들에게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도 아마 상황의 희생자일 것이다. 그녀의 적은 단 한 명, 그녀의 진실을 빼앗아간 남자, 박지훈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되찾을 것이다. 일주일 내내 박지우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살았다.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적인 사건 이후 그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공동계좌, 투자계좌, 심지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비상금 계좌까지 모든 접근이 차단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마치 전날 밤 금더미 위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궁전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왕 같았다. 그의 분노는 처음에는 은행, 시스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향했다. 그는 처음 이틀 동안 은행 관리자와 전화로 소리를 지르며 보냈지만 그들은 그저 표준적이고 차가운 대답만 할 수 있었다. 주 계좌 소유자의 요청과 임시 법원 명령에 따라 동결되었습니다. 고객님, 주 계좌 소유자 서연우. 그의 분노는 아내에게로 향했다. 그는 연우에게 수백 번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수십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시작했다. 연우야, 어디야? 너무 걱정돼. 그러다 조종하는 투로 바뀌었다. 아이들이 당신을 그리워해. 이렇게 애들을 괴롭히지 마. 그리고 마침내 은밀한 위협이 되었다.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실종 신고할 거야. 아무런 답장도 없었다. 그는 연우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같은 대답을 했다. 몰라요. 지우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딱딱하고 차가운 말투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때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의 세상은 이제 그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처럼 느껴졌다. 집안 분위기는 무덤 같았다. 민준과 서하는 말이 없어지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들은 아버지의 들끓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절정은 최지연 법률사무소에서 온 공식 서한이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지훈은 거칠게 봉투를 찢었다. 내용을 읽으며 그의 눈이 커졌다. 이혼 소송, 혼인관계에서의 사기 혐의, 재산 분할, 모든 단어가 그의 자존심에 밝히는 못이었다. 마침내 그는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았다. 연우의 가장 친한 친구, 수진, 그의 아내를 숨겨줄 만큼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유일한 사람. 분노와 절망에 이끌려 그는 수진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서연우는 수진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거친 두드림 소리에 정신이 흩어졌다. 평범한 손님의 노크가 아니라 분노에 차고 참을성 없는 두드림이었다. 그녀와 수지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연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열게.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넌 여기 있어. 그가 이상한 짓 하면 바로 경비 부를게. 수지는 문으로 걸어가 몇 센티미터만 열었다. 안전고리는 여전히 걸려 있었다. 밖에는 박지훈이 서 있었다. 얼굴은 새빨갛고 눈에는 억제되지 않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우 어딨어? 여기 있는 거 알아. 그가 씩씩거렸다. 그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지훈 씨. 수진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돌아가. 그녀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안 가. 지훈이 문을 밀치려 하며 소리쳤다. 이건 나와 내 아내 사이의 일이야. 안에서 연우는 그 소란을 들었다.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은 서서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차가운 평온함.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이 남자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차분하게 들렸다. 들여보내줘. 수진아. 수진은 망설이며 그녀를 바라봤지만 연우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마침내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열었다. 지우는 즉시 들어와 야수처럼 연우를 찾았다. 거실 한가운데 창백하지만 꿋꿋하게 서 있는 그녀를 보자 그의 표정은 즉시 바뀌었다. 첫 번째 가면을 썼다. 상처받고 걱정하는 남편의 가면. 연우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가 말했다. 안으려는 듯 앞으로 다가서며. 미친 듯이 찾았어. 왜 그냥 가버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보? 말해줘.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남편이 그의 연극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수지는 문 근처에 서 있었다. 휴대폰은 이미 손에 들려 있었고 녹음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계좌를 막고 이혼 소송을 걸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날 고소하고. 지훈이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꾸며낸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것들 후에 내가 설명 한번 들을 자격도 없는 거야? 마침내 연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았지만 모든 단어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설명? 좋아. 설명해 줄게.
만다라 메디컬 솔루션부터 시작해볼까? 그게 무슨 회사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 이름에 지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가면이 약간 금이 같다. 그건 그냥 오래된 투자야. 이 일과는 아무 관련 없어. 정말? 연우가 쏘아붙였다. 그럼 아마 이민영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연우는 계속해서 찔렀다. 아니면 박은혜는 어때? 그 이름도 익숙하게 들리나? 그들도 오래된 투자야?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우를 쳐다보았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연우가 이 정도로 알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걱정하는 남편의 가면은 벗겨지고 두 번째 가면이 나타났다. 궁지에 몰려 정당화를 시도하는 남자의 가면. 당신은 이해 못해, 연우야.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하는 투였다. 내가 한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였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연우가 반복했다. 그녀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다. 내 유산을 겪게 한 것도 나를 위해서였어?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기를 잃고 몇 달 동안 울게 내버려 둔 것도 나를 위해서였냐고? 어쩔 수 없었어.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의사가 당신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 당신이 얼마나 가족을 원하는지 알았어.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길을 찾은 거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라고. 그것은 너무나 악랄한 거짓말이었고 연우는 즉시 알아차렸다. 그런 진단은 한 번도 없었다. 사실을 왜곡하려 하지 마, 박지훈. 당신의 역겨운 행동에 나를 핑계로 삼지 마. 그럼 어떻겠어야 했는데.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 불임이라는 걸 고백했어야 했냐고? 지훈이 마침내 폭발했다. 당신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나를 속이고 우리 삶 전체를 거짓말 위에 세우기로 선택했구나. 연우가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감히 행복에 대해 말하지 마. 난 당신의 목적이 뭔지 정확히 알아. 내가 들었어. 당신이 민준이와 서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다고. 연우는 한 걸음 다가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말을 인용해 줄게.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우리 모두를 계속 먹여 살릴 거라는 거야. 그거였지? 그게 당신의 주된 목적이었어. 난 당신 아내가 아니었어. 난 당신의 ATM이었어. 그 아이들은 우리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어. 당신의 미래보험 증서였지. 체크메이트. 박지훈의 마지막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더 이상 연극도 정당화도 없었다. 남은 것은 그의 진짜 얼굴뿐이었다. 탐욕스럽고 증오에 가득 찬 비겁자의 얼굴. 그래서 다 알고 있었군. 그가 씩씩거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뭐야? 법정에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거야, 서연우. 10수년 동안 속을 만큼 멍청했던 성공한 여자. 그는 손가락으로 연우를 가리켰다.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봐. 그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그들이 사랑하는 엄마가 돈 문제 때문에 갑자기 떠났다고 말할 거야? 내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그 애들 인생을 망치고 싶은 거야? 그 더러운 입으로 아이들 이름 부르지 마. 수진이 마침내 앞으로 나서며 끼어들었다. 그 애들 인생을 망친 건 당신의 거짓말이야. 닥쳐, 김수진. 끼어들지 마. 지훈이 소리쳤다. 내 집에서 내 친구를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수진이 매섭게 받아쳤다. 지금 당장 나가, 박지훈.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지훈은 증오에 찬 눈으로 수진을 노려보다가 다시 연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으로 가득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연우야.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위협을 남기고 그는 돌아서서 뒤에서 문을 쾅 닫았다. 그 아파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연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몸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드레날린과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였다. 수진이 즉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단해, 연우야. 정말 강했어. 수진이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친구의 품에서 연우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괴물을 마주했다. 17년 동안 옆에서 잠들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비록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확신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했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과 서아를 위한 진실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텅 비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 큰 집에서 민준과 서아는 폭풍우 속 한 배에 갇힌 두 이방인처럼 살았다.
한때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버지는 변했다. 따뜻하고 장난기 많던 박지훈은 이제 화를 잘 내고 쉽게 짜증내며 항상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 장남인 민주는 강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는 동생을 집안의 도끼 어린 분위기로부터 보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혼자 방에 있을 때 그는 무너져 내렸다. 죄책감이 매 순간 그를 갉아먹었다. 그는 계속해서 서재에서의 대화를 되새겼다. 아버지는 입 다물라고 했고 그는 따랐다. 그 대화 며칠 후 엄마는 떠났다. 그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게 자기 탓이었다. 만약 엄마에게 말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사무치는 고통과 함께 엄마를 그리워했다. 음악에 대해 나누던 대화를 그리워했다. 물리 숙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던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했다.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었을 때 자랑스럽게 웃어주던 엄마의 미소를 그리워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 온 기억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모호한 설명을 했다. 엄마는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해. 너희가 알 필요 없는 어른들의 문제가 있어. 하지만 민주는 그것이 단순한 어른들의 문제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비밀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가 변호사 이름을 부르며 자산이나 양육권 같은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아버지는 엄마를 자주 헐뜯으며 엄마가 이기적이고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묘사하는 엄마의 모습은 그가 평생 알고 지내온 엄마와는 너무나 달랐다. 민준이 모든 것을 침묵 속에 묻어두는 동안 서아는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다. 그녀는 7번째 생일에 연우가 선물해준 커다란 곰인형을 껴안고 밤에 조용히 우는 일이 잦았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멈췄다. 이전에는 캔버스 앞에서 몇 시간이고 보낼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학교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상황은 더 단순하고 더 고통스러웠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 그녀는 친엄마가 아니다라는 아버지의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서연우는 엄마였다. 끝. 잠들기 전에 동화를 읽어주고 다친 무릎을 치료해주고 슬플 때 항상 웃게 해주는 방법을 알던 여자. 그 여자가 말도 없이 떠났다는 생각은 그녀를 원치 않고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외출했을 때 서아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부모님의 방. 그녀는 엄마 쪽 옷장을 열었다. 연우의 부드러운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녀는 걸려있는 드레스들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리운 향기를 들이마시자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이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동생 옆에 앉아 그녀를 감싸 안았다. 울지 마, 서아야. 그 자신도 울고 싶었지만 속삭였다. 엄마 보고 싶어, 오빠. 서아가 흐느꼈다. 엄마는 왜 떠났어? 엄마는 우리를 미워해? 그 질문이 민준을 강타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계속해서 침묵하며 동생이 혼란 속에서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다. 무언가 해야 했다. 엄마에게 연락해야 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민준은 태블릿을 들었다. 아버지가 추적할까봐 휴대폰을 사용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 앱을 열고 엄마의 이름을 검색했다. 연우의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친구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입력했다. 엄마, 민준이에요.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엄마. 답장해주세요.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메시지가 익힐지 알 수 없었다. 10분, 20분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없었다. 실망감에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잠을 청하려 했다. 아파트에서 연우는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메시지를 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4개의 짧은 문장. 모성 본능은 즉시 답장하라고 소리쳤다. 그들도 너무나 그립다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하라고. 하지만 최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당분간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연우 씨. 박지훈 씨가 그걸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빠졌다. 변호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마음의 소리를 따라야 할까? 아들의 짧은 메시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음날 새 선불 번호를 샀다. 그날 오후 지훈이 보통 아직 사무실에 있을 시간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의 망설이는 목소리. 민준아, 엄마야. 연우가 목이 맨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참았던 흐느낌이 들려왔다. 엄마, 민준 오빠, 누구야? 배경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스피커폰 모드를 켠 것이 틀림없었다. 엄마! 서아의 목소리는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응, 아가. 엄마야. 연우가 말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두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서도 안도감을 주었다. 엄마 어디야? 왜 떠났어? 집에 와. 엄마, 제발. 서아가 애원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보고 싶어 엄마. 엄마 없으니까 집이 이상해. 민준이 덧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자꾸 화내셔. 연우의 가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들의 아버지의 모든 거짓말을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유일한 부모인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소리를 제어하려 애썼다. 얘들아 들어봐. 말없이 떠나서 미안해. 너희를 상처 주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엄마는 너희 둘을 정말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영원히 그럴 거야. 하지만 엄마와 아빠 사이에 해결해야 할 어른들의 문제가 있어. 이건 정말 복잡해. 하지만 우린 엄마가 필요해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알아. 그리고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엄마에게 시간이 좀 필요해. 약속할게. 모든 게 끝나면 다시 이야기할 거야.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연우가 말했다. 모든 단어가 너무나 큰 진실을 덮기 위한 작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 통화는 길지 않았다. 너무나 소중하고 고통스러운 몇 분이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연우는 수진의 아파트 소파에서 흐느꼈다. 아이들과 연락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통은 더 깊어졌다. 그들의 혼란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전화 통화는 그녀의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민준, 서아와 정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거짓말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는 미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계속 나아가야 했다. 아무리 전쟁이 힘들더라도 아이들과의 전화통화는 연우의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남겼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움과 혼란을 느끼면서 수진의 아파트에 숨어 있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의 집에서 슬퍼하는 손님으로 영원히 머물 수는 없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미래를 다시 세우려면 민준, 서아와 온전한 여성으로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미래를 세우려면 그녀 자신의 기반부터 다시 세워야 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그녀 자신의 땅이 필요했다. 나 아파트 구할 거야. 어느 날 아침 연우가 지훈과 대치한 지 일주일 후에 수진에게 말했다. 발코니에서 식물에 물을 주던 수진이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찾는 거 도와줄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연우가 대답했다. 이건 혼자 해야 해. 그렇게 탐색 과정이 시작되었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거처를 찾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항상 지훈이 그런 일들을 처리했다. 그녀가 디자인과 컨셉에 집중하는 동안 이제는 혼자 해야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과정은 힘을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예전 집과 같은 호화로움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것을 찾았다. 평온함, 빛, 그리고 숨쉴 공간. 몇 군데를 둘러본 후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찾았다. 더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건물의 15층에 있는 아파트. 도시의 더 조용하고 푸르른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다. 침실 하나, 작은 서재 하나, 그리고 주방과 이어진 거실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것은 넓은 발코니와 푸른 나무들과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담은 커다란 창문들이었다. 그곳은 텅 빈 캔버스였다. 그녀는 최 변호사가 확보해준 개인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그곳을 임대했다.
열쇠를 손에 들고 처음 들어선 날, 방의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가구도 사진도 삶의 흔적도 없었다. 순간 날카로운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은 공허함이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은 자유야. 건축가로서 공간을 꾸미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텅 빈 아파트를 집으로 바꾸는 과정은 그녀의 치유법이 되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가구를 신중하게 골랐다. 책 읽기 편한 크림색 소파, 네 사람이 앉기에 충분한 원목 식탁, 미래에 대한 숨겨진 희망, 그리고 창문을 마주한 작은 공간의 미니멀한 책상. 그녀는 벽을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칠하고 높은 책장을 설치했다. 많은 물건을 사지 않았다. 평화를 주는 물건들만 골랐다. 주말마다 수진이 음식을 들고 웃음을 가져다 주며 도와주러 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파트는 그녀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전 집의 화려함 뒤에 조금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서연우의 진짜 개성. 그녀는 발코니를 화분으로 가득 채워 하늘의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종종 아침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얼굴에 햇살을 느끼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집을 짓는 것 외에도 그녀는 다른 삶, 즉 직장 생활도 다시 세웠다. 그녀는 건축사무소로 돌아왔고 모든 것을 털어놓은 두 동업자, 민호와 지석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처음에는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지만 연우는 거절했다. 그녀는 일이 필요했다. 생각을 바쁘게 할 도전이 필요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저소득층 지역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도서관과 창의 공간을 설계해달라는 비영리 재단의 요청이었다. 프로젝트는 크지 않았고 보수도 많지 않았지만 그 프로젝트의 무언가가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와 창의력을 그 디자인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단지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꿈꾸고 배울 수 있는 공간, 피난처를 설계하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민중과 서화에게 주고 싶었던 장소, 정직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장소를 설계하고 있었다. 법적 절차는 배경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가끔 최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지훈의 팀은 그녀를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아내로 몰아가는 등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다. 모든 비난이 뺨을 맞는 것 같았지만 최 변호사는 항상 그녀를 진정시켰다. 짙게 내버려둬요, 연우 씨. 우리에겐 사실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들의 지짐은 절망을 보여줄 뿐입니다. 연우는 치유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진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심리치료사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첫 세션이 그녀의 눈을 뜨게 했다. 안전하고 판단 없는 그 공간에서 그녀는 마침내 가장 복잡한 모든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에 대한 엄청난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환상을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녀는 민준과 서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동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인정했다. 당신이 그들에게 느끼는 사랑은 진짜입니다. 서연우 씨. 치료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의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신이 베푼 17년간의 기억, 보살핌, 그리고 애정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거짓말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 사기극의 무고한 희생자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도 그 사기극을 증오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몇 달이 흘렀고 연우는 삶의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아침은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조깅으로 시작했다. 낮에는 일에 몰두했다. 오후는 발코니에서 식물을 돌보며 보냈다. 그녀는 외로움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박지훈의 아내라는 꼬리표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건축가 서연우였다. 친구,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한 여자. 어느 날 오후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첫 재판이 2주 후에 시작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준비되셨나요? 연우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 집에서 도망쳐 나온 여자와는 다른 여자가 보였다. 거울 속 여자는 더 말라 보였지만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힘과 확고함의 빛이 있었다. 자신의 파편들을 하나씩 모아
그 위에 새롭고 더 강한 무언가를 지었다. 준비됐어요. 연우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떨리지 않았다.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그날이 왔다. 법원 건물 밖의 공기는 덥고 숨막혔다. 길고 메아리 치는 복도 안에 냉방된 차가운 공기와는 대조적이었다. 서연우는 확고한 걸음으로 걸었다. 한쪽에는 최지연 변호사가, 다른 한쪽에는 김수진이 함께했다. 그녀는 단순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옷이었다. 연약한 희생자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수십 쌍의 눈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은 그리 크지 않았고 벽에는 어두운 나무 패널이 있었으며 관객석 의자는 일부 차 있었다. 방 건너편 상대 측 변호인단 테이블에서 그녀는 박지훈을 보았다. 남편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더 말라 보였지만 가장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학대받는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연우는 지훈의 눈에서 증오의 번득임을 보았다. 반면 그녀는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시선으로 답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엄격한 얼굴의 중년 남성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다. 형식적인 절차가 끝난 후 폭풍이 시작되었다. 말이 많은 교활한 남자인 지훈의 변호사가 먼저 개시 진술을 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판사 앞으로 걸어가 꾸며낸 동정심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지훈을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 묘사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특이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남자. 그는 연우를 야심찬 커리어 우먼으로 그렸다. 성공의 정점에 오른 후 차갑고 이기적으로 변해 과거의 사소한 오해 때문에 무정하게 가족을 버린 여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극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가족보다 부를 선택한 한 아내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이 파괴된 한 남자의 명예를 변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우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다. 최 변호사가 조언한 대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자 최 변호사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일어나 위압적인 우아함으로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극적인 어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직설적이며 날카로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할 것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고 박지훈 씨가 주된 목적, 즉 제 의뢰인을 재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설계한 17년간 지속된 체계적인 거짓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박지훈 씨가 제 의뢰인을 아이들의 출생에 대해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유령 회사를 만들고 이 사기 자금을 대기 위해 제 의뢰인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횡령했음을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범죄 사건입니다. 최 변호사의 날카로운 개시 진술은 법정의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재판은 증인 신문으로 이어졌다. 최 변호사는 법의학 회계사를 부르며 공격을 시작했다. 그 전문 증인은 프로젝터를 이용해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연우의 사업 및 개인 계좌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만달아 메디컬 솔루션이라는 유령 회사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나뉘어 불임클리닉과 이민영, 박은혜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보여주었다. 차갑고 데이터로 가득 찬 그 설명은 지훈 측이 구축하려 했던 헌신적인 남편 서사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기반이었다. 다음 증인은 최 변호사 팀이 고용한 사립탐정이었다. 그는 이민영과 박은혜의 소재를 어떻게 추적했는지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또한 한상철 박사의 의료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연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공식적인 의료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모든 증언은 지훈의 거짓말에 관해 밝히는 다음 못이었다. 재판 첫 라운드의 절정은 최 변호사가 지훈을 증인석으로 불렀을 때였다. 변호사의 지도 아래 지훈은 다시 희생자 역할을 연기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우에 대한 사랑과 가정을 꾸리는 꿈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할 차례였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지훈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박지훈 씨, 최 변호사가 시작했다. 당신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유산을 겪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의 일부였습니까? 지훈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질문은 유도 신문입니다. 받아들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질문을 바꾸세요. 최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박지훈 씨. 만다라 메디컬 솔루션으로의 지불이 왜 항상 아기 한 명이 제 아내에게 넘겨진 직후에 중단되었는지 법원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은 당황한 듯 보였다.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2번이나 일어난 우연의 일치요? 최 변호사가 공격했다. 2명의 다른 여성이 연루되었고 둘 다 대리모라고 자백한 우연의 일치 말입니다. 지훈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자금 흐름, 한상철 박사,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고아 사촌 이야기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지훈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의 대답은 일관성이 없어지고 의심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최 변호사는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그녀는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작은 오디오 플레이어를 집어들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우연히 녹음한 녹음을 재생하고 싶습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허락했다. 최 변호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훈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을 가득 채웠다. 잘 들어, 너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그 여자가 너희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우리 모두를 계속 먹여 살릴 거라는 거야. 목소리가 멈췄다. 모든 눈이 이제 시체처럼 창백해진 지훈에게 쏠렸다. 박지훈 씨. 최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입니까? 그것이 당신이 사랑의 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을 수의원으로 보는 한 남자의 목소리입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앞을 응시했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부서져 비열한 사기꾼의 얼굴을 드러냈다. 마지막 차례는 연우였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판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된 행복에 대해, 진실을 들었던 순간에 대해, 배신의 고통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정직함으로 사실을 전달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녀가 증언의 마지막에 말했다. 저는 제 2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기반은 거짓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진실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정의를 원합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난 후 법정은 조용했다. 지훈의 변호사조차 반대 신문을 할 말을 잃었다. 양측은 최종 변론을 했다. 지훈의 변호사는 상황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노력은 헛수고였다. 한편 최 변호사는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다시 요약하며 날카로운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사실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열한 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재판은 휴정되었다. 배심원단은 수개할 것이고 판결은 2주 후에 선고될 것이다. 그날의 재판은 끝났다. 연우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것을 느꼈다. 수진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법정을 걸어 나오면서 그녀는 공기 중에서 승리를 느낄 수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무지개가 뜨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2주는 평생처럼 느껴졌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 선고가 예정된 날들 사이의 시간은 이상한 기다림의 기간이었다. 끝난 전쟁과 아직 선언되지 않은 평화 사이의 공백. 연우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채웠다. 아침은 커뮤니티 도서관 프로젝트 현장에서 보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 현장 감독과의 논의, 그리고 젖은 시멘트와 갓자른 나무 냄새에 자신을 몰두시켰다.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무언가를 짓는 것은 그녀 과거의 파괴에 대한 해독제였다. 오후에는 조용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발코니에 앉아 식물을 돌보며 생각을 자유롭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에 대한 불타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남은 것은 깊은 피로감과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세월의 상실에 대한 약간의 슬픔뿐이었다. 그녀는 이기거나 지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명확한 마침표,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결점을 원했다. 수지는 항상 그녀를 위해 곁에 있었다. 종종 초대 없이 찾아와 저녁을 가져다 주거나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주었다. 결과가 어떻든 연우야.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말했다. 넌 이미 이겼어. 너 자신을 되찾았잖아. 연우는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법의 승인이 필요했다. 자신의 고통이 인정되고
진실이 승리했다는 공식적인 도장.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왔다. 연우는 재판 첫날과 같은 옷, 그녀의 소박한 전투복을 다시 입었다. 이전보다 훨씬 차분한 마음으로 법원 건물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짐을 짊어진 희생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들으러 온 생존자처럼 느껴졌다. 법정은 이전보다 더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우월한 이미지를 보이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처형을 기다리는 남자처럼 보였다. 판사가 들어서자 완전한 침묵이 감돌았다. 연우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뛰었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앞에 두꺼운 파일을 열었다. 그는 말하기 전에 헛기침을 했다. 그의 무겁고 단조로운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출된 모든 증거,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페이지를 넘겼다. 연우는 숨을 참았다. 첫째, 이혼 소송에 관하여 판사가 계속했다. 법원은 원고 서연우 씨와 피고 박지훈 씨의 혼인관계에서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사기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두 자녀의 출생에 관한 거짓말은 혼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의 기반을 훼손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인용합니다. 서연우와 박지훈의 혼인은 이혼으로 인해 파기되었으며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연우는 첫 번째 안도의 물결이 자신을 휩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 변호사를 힐끗 보았고 그는 승리에 찬 작은 끄덕임을 보냈다. 판사는 계속했다. 둘째, 공동 재산 분할에 관하여 가족 자산의 주된 원천이 원고의 수입과 투자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재정적 증거와 피고가 행한 사기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정적,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법원은 공동재산 총액의 75%를 원고, 서연우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공동거주주택의 완전한 소유권과 건축사무소의 원고 지분 전체가 포함됩니다. 나머지 25%는 피고에게 지급됩니다. 방 건너편에서 지우는 방금 주먹에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그의 고개가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살던 집, 즐기던 호화로운 생활 방식,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것이 연우가 쌓아온 재정적 정의였다. 마침내 판사는 가장 어려운 부분, 연우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부분에 이르렀다. 셋째, 자녀 박민준과 박서아의 양육권에 관하여 이것은 재판부에게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금까지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보여준 사랑과 헌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또한 피고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 역시 지난 몇 달 동안 자녀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판사는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녀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원은 박민준과 박서아의 양육권을 당분간 두 부모에게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양육권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감독하에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국가가 지정한 임시 후견인 아래에 배치될 것이며 이 상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1년의 상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정하고 감독하는 면접 교섭권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영구 양육권 결정은 6개월 후에 아동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재검토될 것입니다. 판사의 의사봉이 3번 두드렸다. 판결은 최종적이었다. 재판은 끝났다. 연우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법적으로 그녀는 압승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씁쓸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을 바로 집으로 데려올 수 없었다. 관료주의를 거쳐야 했고 감독하의 방문을 거쳐야 했다. 소송에서 이긴 안도감은 아이들과의 이별이 공식적이고 국가에 의해 규제된다는 고통과 뒤섞였다. 최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연우 씨. 이것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 절차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지훈의 개입 없이 올바른 길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시간을 줍니다. 방 건너편에서 지훈은 힘없이 일어섰다.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법정을 걸어나갔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법정의 소란이 가라앉은 후 연우, 수진, 그리고 최 변호사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축하도 승리의 환호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침묵, 정리해야 할 파괴의 풍경을 남겼다. 연우는 바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에게 도서관 프로젝트 현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에서 철골과 벽돌 더미 사이에서 그녀는 맨손으로 새로운 것을 짓는데 바쁜 인부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건설 현장의 먼지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옛 삶을 기초까지 허물었다. 이제 다시 지을 시간이었다. 그 과정은 느리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그렇다. 그날 오후 한 사회복지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적이지만 친절한 어조로 방문 절차를 설명했다. 첫 방문은 그 주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놀이방에서 예정되었다. 그날 밤 조용한 아파트에서 연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법적 승리는 안티클라이맥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진실을 증명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지훈과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여정, 마음을 치유하고 깨진 가족을 새롭고 정직한 형태로 재결합시키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6개월이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고 서연우의 삶도 그러했다. 법원 판결 이후 그녀는 큰 결정을 내렸다. 예전 집으로 다시 이사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모든 구석이 잃어버린 삶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천천히 그녀는 그곳을 바꾸기 시작했다. 벽을 새로 칠하고 가구를 바꾸고 정원을 다시 꾸몄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만든 새로운 기억으로 나쁜 기억을 덧씌웠다. 그 집은 더 이상 박지훈의 거짓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 집은 그녀의 성이었고 그녀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곳이었다. 커뮤니티 도서관 프로젝트는 완공되었다. 밝고 다채로운 현대적인 건물은 이제 매일 오후 아이들로 붐볐다. 연우는 종종 그곳에 건축가로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 갔다. 자신이 설계한 공간에서 즐겁게 책을 읽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는 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고 마음의 공허함 일부를 채워주었다. 민준, 서아와의 관계도 천천히 발전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첫 방문은 매우 어색했다. 감독관이 방구석에 앉아 그들의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말했고 잘못된 말을 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연우는 인내심을 가졌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있으면서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몇 번의 감독된 세션 후 그들은 감독관 없이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연우는 친절한 중년 부부인 임시 후견인의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나 공원을 산책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학교, 친구, 그리고 가벼운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결코 아버지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주제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민준과 서아도 치료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들었다. 그들은 화나고 혼란스럽고 슬펐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을 키워준 엄마를 그리워했다. 전환점은 판결 3개월 후 그들이 처음으로 연우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일어났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새로 꾸민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가장 말이 없었던 서아가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떠난 거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라서예요? 그 질문이 연우의 심장을 찔렀다. 바로 지금이었다. 더 이상 감독관도 변호사도 없었다. 오직 그들 셋과 진실뿐. 연우는 더 가까이 다가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너희 때문에 떠난 게 아니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떠난 건 아빠가 우리 가족을 너무나 큰 거짓말 위에 세웠고 엄마는 더 이상 그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건 엄마를 아프게 했고 결국에는 너희도 아프게 했을 거야.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잘 들어. 엄마가 너희를 낳지는 않았을지 몰라. 다른 좋은 분이 그 일을 해주셨지. 하지만 엄마가 처음 너희를 안았을 때부터, 처음 너희 눈을 봤을 때부터 엄마는 너희 엄마가 되기로 선택했어. 매일 너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은 진짜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밥 먹여줄 때의 애정, 너희가 무서워할 때 안아주던 것, 매일 아침 만들어주던 김치볶음밥, 전부 진짜였어. 너희를 향한 엄마의 감정 중 단 하나도 거짓은 없었어. 너희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짜인 것이야.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얼굴을 들었다. 눈이 붉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떠나기 전에 그 비밀을 알았어요.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아들. 너도 희생자야. 아빠가 널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한 거야. 절대로 네 자신을 탓하지 마. 그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너희가 혼란스러운 거 알아. 화가 나거나 슬퍼도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알았으면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너희 엄마일 거야. 피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마음 때문에. 그날 밤 그들 사이의 벽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들은 함께 울고 소파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다. 몇 달 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고통, 혼란, 그리고 그리움을 풀어냈다. 판결 6개월 후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의 전적인 추천에 따라 민준과 서아의 완전한 양육권은 마침내 연우에게 주어졌다. 이제 도시 외곽에서 소박하게 살며 빚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박지훈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제한된 면접 교섭권만 주어졌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가족의 귀환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환상은 오래전에 깨졌다. 대신 이 이야기는 새롭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의 시작으로 끝난다. 진짜 가족.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 연우, 민준, 그리고 서아는 그들의 뒷마당에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으로 가득 찬 황금 새장 속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텅 빈 땅에 함께 새로운 장미 묘목을 심고 있었다. 손은 흙으로 더러워졌고 얼굴은 햇살 아래 땀으로 젖었으며 웃음소리는 상쾌하고 자유롭게 들렸다. 연우는 서로에게 흙을 던지며 장난치는 민준과 서아를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남편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찾았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삶을 잃었지만 정직한 삶을 살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그들을 낳은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 맑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온 마음으로 자신이 그들의 엄마라는 것을 알았다. 마음으로 낳은 엄마.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